상상조차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8세 정태옥 씨는 치매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좋은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지 효심에서 어머니 통장에 6천만 원을 입금했을 뿐인데 몇 개월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증여세 2,900만 원을 납부하세요. 이런 끔찍한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충격적인 것은 2025년 5월부터 이런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점입니다. 국세청이 AI를 동원한 세무조사를 전면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30년 세무 경력으로 알게 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정보를 공개합니다. 특히 자녀분들과 금전거래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내용이 어렵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 하루에 절대 이 금액 이상 인출하면 안 되는 금액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루에 현금 얼마를 인출하면 세무서에서 주목할까요? 바로 999만 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1,000만 원 이상 인출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999만 원씩 여러 번 나눠서 찾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패턴을 스미핑이라고 부르며 특별 관리합니다. 며칠에 걸쳐 999만 원씩 인출하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받게 됩니다. 특히 5월부터는 AI가 이런 패턴을 더 정밀하게 감지한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78세 이영우 할아버지는 손자의 결혼식을 앞두고 5천만 원을 마련하셨습니다.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 찾으면 통보된다는 말을 들으셔서 닷새 동안 매일 999만 원씩 찾으셨어요. 그리고 손자에게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영우 할아버지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의심거래 조사까지 받게 되셨고 결국 손자는 1,000만 원이 넘는 증여세를, 이영우 할아버지는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잃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통장 금액을 나눠서 찾으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이것이 바로 국세청이 가장 의심하는 패턴입니다. 5월부터는 이런 행동이 더욱 위험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이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입니다. 결혼 자금, 집 구입 자금, 사업 자금 등을 지원하는 상황이지요. 둘째,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입니다. 정태옥 씨처럼 부모님의 병원비나 요양비를 지원하는 경우죠. 셋째, 형제자매나 친척 간에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경우에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증거가 부족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기본적으로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율은 10%부터 시작해서 금액이 커질수록 50%까지 올라갑니다. 정태옥 씨처럼 6천만 원을 어머니 통장에 입금했다면 세무서에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6천만 원을 증여했다. 물론 실제로는 어머니 병원비를 내기 위한 것이지만 증거가 없으면 그냥 증여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것과 자녀가 부모님에게 주는 것은 다르게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 때는 증여세가 보통 더 많이 나옵니다.
이유는 상속세를 미리 피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녀가 부모님에게 주는 돈은 대개 부양 목적으로 볼 수 있지만 역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류 같은 건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가족 간에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종이에 다음과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나는 로부터 금 6천만 원 6천만을 빌렸기에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이자는 연 3.5%로 하고 상환은 매월 30일에 50만 원씩 갚기로 합니다. 2025년 5월 7일 차용인, 대여인.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어야 합니다. 6천만 원 6천만처럼요. 둘째, 이자율을 반드시 넣어주세요. 법정 이자율인 연 3.5%에서 5%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자가 없으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적어야 합니다. 언제, 얼마씩 갚을지 명확하게 적어두세요. 넷째, 날짜와 서명은 자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로 타이핑하면 나중에 서명만 추가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증 비용은 5만 원 정도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세금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정태옥 씨도 만약 어머니와 차용증을 작성해 두었다면 2,9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병원비라는 증거가 되었을 테니까요.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실제로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자와 원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체할 때 메모를 남기는 것입니다. 5월 이자 지급, 원금 일부 상환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겨두세요. 이 작은 메모가 나중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상환 계획이 변경되면 반드시 서류로 남겨두세요. 예를 들어 코로나로 수입이 줄어 상환을 미루게 되었다면 간단한 상환 계획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상환을 유예하기로 합의함이라고 적고 양쪽 다 서명하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진미선 씨는 이 방법을 잘 활용한 사례입니다. 진미선 씨는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증여가 아닌 대출 형식으로 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이자와 원금을 정확히 받았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결국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실제 대출처럼 관리한다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런 귀찮음이 나중에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금전거래를 대충하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금전거래를 더 엄격하게 살피기 때문입니다.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세금 폭탄을 피하는 세 번째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음 자료들을 잘 모아두세요. 첫째, 통장 거래 내역. 돈을 보낼 때와 받을 때의 통장 내역을 출력해서 보관하세요. 둘째, 이체할 때 남긴 메모. 어머니 병원비, 아들 결혼 자금 대출 같은 메모가 중요합니다. 셋째,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어머니, 이번 달 병원비 보냈습니다. 아들, 이번 달 이자 받았어 같은 메시지도 좋은 증거입니다. 넷째, 차용증과 약정서. 처음 작성한 차용증과 나중에 변경된 약정서를 잘 보관하세요. 다섯째, 공증 서류. 공증을 받았다면 해당 서류를 잘 보관하세요.
이런 자료들은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는 보통 5년 이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료비나 교육비를 지원한 경우라면 관련 영수증, 병원비 영수증, 등록금, 납부증명서 등도 함께 보관하세요. 이런 서류들이 해당 금액이 정말 병원비나 학비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혹시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런 문서들이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세무조사에서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 간 거래일수록 더 꼼꼼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무서에서는 가족 간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위장 거래가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주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요즘은 현금 거래를 더 엄격하게 감시합니다.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많은 현금을 인출한 후 나중에 다른 사람 통장에 그만한 금액이 입금되면 국세청에서는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영우 할아버지처럼 999만 원씩 여러 번 나눠서 인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런 패턴은 오히려 더 의심을 받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스미핑이라고 부르며 특별 관리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장모 씨는 이런 실수를 하셨습니다. 딸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닷새 동안 매일 1,000만 원씩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딸에게 전달했죠. 딸은 이 돈으로 신혼집 보증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는 모두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딸의 소득으로는 보증금 마련이 어려웠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결국 현금으로 준 5천만 원이 발각되었고 증여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무이자로 금전 거래를 해도 될까요? 가능하면 이자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없는 대출은 증여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최소한 법정 이자율인 연 3.5% 정도는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이니까 편하게 거래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 간 거래일수록 더 꼼꼼하게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거래를 더 면밀히 살핍니다. 부동산 거래 전후에는 특히 조심하세요. 부동산을 사거나 팔기 전후에 가족 간에 큰 금액이 오가면 국세청에서 특히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님이 갑자기 큰 금액을 보내면 증여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김경호 씨의 사례를 보면 아들이 아파트를 구입하기 일주일 전에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이 돈으로 아파트 계약금을 냈고 나중에 아버지에게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도 없고 이자, 납부 내역도 없어서 결국 증여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속이 예상될 때도 조심하세요.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을 때 갑자기 큰 금액이 자녀에게 전달되면 국세청에서는 사전 상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999만 원씩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가장 위험합니다. 이런 패턴은 국세청에서 특별 관리하는 스미핑 행위로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한 고객은 이렇게 했다가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매일 999만 원씩 인출하여 자녀에게 주었는데 나중에 의심거래로 지정되어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증여세뿐만 아니라 탈세 의심까지 받게 되었지요. 이처럼 부동산 거래나 상속이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금전거래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 가족에게 돈을 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안전하게 가족에게 돈을 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비나 교육비는 직접 납부하세요.
자녀의 등록금이나 부모님의 병원비는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상대방 통장을 거치지 않고 학교나 병원에 직접 납부하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둘째, 증여를 할 경우 비과세 한도 내에서 정식으로 증여 신고를 하세요.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도 증여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셋째, 큰 금액은 여러 해에 나눠서 증여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한 번에 큰 금액을 주면 세율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 원을 주려면 2년에 나눠서 5천만 원씩 주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모님에게 돈을 드릴 때는 형제자매와 상의하세요. 나중에 상속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병원비를 한 자녀가 부담할 경우 다른 형제자매들과 비용 분담에 대해 명확히 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족을 돕는 동시에 불필요한 세금 부담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과세 한도 내에서도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5월부터 하루에 얼마 이상 현금을 절대 뽑지 말아야 하는 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월부터는 하루에 5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피하세요. 기존에는 1,000만 원 이상 인출 시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통보되었지만 5월부터는 스미핑 방지를 위해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도 특별관리 대상이 됩니다. 특히 며칠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패턴은 더욱 위험합니다. 사흘 동안 매일 500만 원씩 인출하면 AI 시스템이 이를 의심거래로 표시하고 추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큰 금액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활용하세요. 현금보다는 계좌이체가 훨씬 안전합니다. 이체할 때 용도를 명확히 메모에 적어두세요. 둘째, 자동차 구매 같은 정당한 현금 사용 목적이 있다면 해당 증빙을 미리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자동차 구매 계약서, 인테리어 견적서 등을 은행에 제시하면 큰 금액도 안전하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말 불가피하게 현금이 필요하다면 여러 은행의 계좌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한 은행에서 정직하게 목적을 밝히고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은행에서 소액식 인출하는 것은 오히려 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5월부터 변경되는 세무조사 환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탈세 적발 시 세무원에게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세무조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AI 기반 데이터 분석이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이미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5월부터는 AI 분석을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현금 거래 감시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만 보고되었지만 5월부터는 스미핑 방지를 위해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도 특별관리 대상이 됩니다. 넷째, 금융계좌 조회 범위가 확대됩니다. 과거에는 직계가족을 중심으로 조회했지만 5월부터는 형제자매, 사돈 등으로 조회 범위가 넓어집니다. 다섯째, 부동산 거래, 자금 출처 조사가 더 세밀해집니다. 특히 가족 간 자금 지원이 의심되는 경우 더 꼼꼼하게 조사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작은 금액의 거래라도 정확한 증빙을 갖추고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의 AI 시스템은 이전보다 훨씬 정교하게 이상 거래를 감지할 것이므로 평소에 투명한 금융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최종 체크리스트를 통해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하세요. 현금 거래는 피하세요. 2. 이체할 때 메모의 용도를 명확히 적으세요. 어머니 병원비, 아들 등록금 대출 등으로 기록하세요. 3.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가능하면 공증을 받으세요. 4. 실제로 이자를 받고 원금을 상환받는 흐름을 만드세요. 이것이 진짜 대출임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5. 의료비나 교육비는 가능하면 상대방 통장을 거치지 말고 직접 납부하세요. 6. 하루에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은 피하세요. 특히 며칠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스미핑은 절대 하지 마세요. 7. 증여를 할 경우 비과세 한도 내에서도 정식으로 신고하세요. 8. 모든 관련 서류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세요. 제가 30년 세무사 경력으로 드리는 가장 충격적인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남보다 더 철저하게 하세요. 믿기 힘들겠지만 세무조사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케이스가 바로 가족 간 거래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오히려 가족 간 거래를 더 의심하고 더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제 정태옥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단 한 장의 종이 몇 분의 시간으로 막을 수 있었던 2,900만 원의 세금 폭탄. 정태옥 씨는 어머니 병원비 6천만 원을 입금했다가 거의 3천만 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태옥 씨가 이 영상을 보고 적절히 대응했다면 어땠을까요? 첫째, 어머니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을 겁니다. 둘째, 병원에 직접 납부하거나 어머니 통장을 거쳐야 한다면 이체 메모에 치매 치료 비용이라고 명확히 적었을 겁니다. 셋째, 병원비 영수증, 진단서 등 의료 증빙을 철저히 보관했을 겁니다. 넷째, 동생과 함께 부담한다면 부담 비율과 방식을 문서화했을 겁니다. 이렇게 했다면 정태옥 씨는 세무조사에서 이 돈은 증여가 아닌 의료비 지원임을 입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9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겠지요. 단 몇 장의 서류와 몇 분의 시간으로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1. 실제로 이자를 받고 원금을 상환받는 흐름을 만드세요. 이것이 진짜 대출임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2. 의료비나 교육비는 가능하면 상대방 통장을 거치지 말고 직접 납부하세요. 3. 하루에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은 피하세요. 특히 며칠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스미핑은 절대 하지 마세요. 4. 증여를 할 경우 비과세 한도 내에서도 정식으로 신고하세요. 5. 모든 관련 서류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세요. 제가 30년 세무사 경력으로 드리는 가장 충격적인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남보다 더 철저하게 하세요. 믿기 힘들겠지만 세무조사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케이스가 바로 가족 간 거래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오히려 가족 간 거래를 더 의심하고 더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제 정태옥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단 한 장의 종이 몇 분의 시간으로 막을 수 있었던 2,900만 원의 세금 폭탄. 정태옥 씨는
어머니 병원비 6천만 원을 입금했다가 거의 3천만 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태옥 씨가 이 영상을 보고 적절히 대응했다면 어땠을까요? 첫째, 어머니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을 겁니다. 둘째, 병원에 직접 납부하거나 어머니 통장을 거쳐야 한다면 이체 메모에 치매 치료 비용이라고 명확히 적었을 겁니다. 셋째, 병원비 영수증, 진단서 등 의료 증빙을 철저히 보관했을 겁니다. 넷째, 동생과 함께 부담한다면 부담 비율과 방식을 문서화했을 겁니다. 이렇게 했다면 정태옥 씨는 세무조사에서 이 돈은 증여가 아닌 의료비 지원임을 입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9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겠지요. 단 몇 장의 서류와 몇 분의 시간으로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했네요. 이제 정말 가슴 뭉클한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5세 박종현 씨는 30년간 운영하던 작은 가게를 은퇴하면서 모든 저축액 1억 5천만 원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큰딸에게 7천만 원, 아들에게 8천만 원. 모두 결혼과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이었지요. 그런데 몇 달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세무서에서 온 증여세 고지서, 무려 6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세금을 내며 살아온 박종현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족을 위한 마음이 이렇게 큰 세금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박종현 씨의 둘째 사위가 세무사였던 것입니다. 세무서 통지를 받자마자 박종현 씨는 사위의 도움을 청했고 사위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다행히도 증여세 신고 기한인 3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위는 재빨리 두 가지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첫째, 큰딸에게 준 7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10년간의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 있으므로 정식으로 증여 신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과 아들에게 준 8천만 원은 대출 형식으로 서류를 제작성했습니다. 공증을 받은 차용증, 이자율 설정, 매월 상환 계획까지 모두 갖추었죠.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의 일이었습니다. 박종현 씨의 사례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위가 완벽하게 준비한 서류들 덕분에 세무조사는 무사히 통과했고 원래 부과된 6천만 원의 세금 중 5,300만 원이 취소되었습니다. 단 몇 장의 서류와 적절한 절차 덕분에 5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절약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과 정성이 불필요한 세금으로 낭비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적절한 절차와 증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족 간의 정에 기대어 서류 작업을 소홀히 했다가는 박종현 씨처럼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 헌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5월부터는 상상조차 못했던 엄청난 변화가 금융감시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세무당국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감시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가 본격화됩니다. 탈세 적발 시 세무원에게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는 이 제도로 인해 세무공무원들의 적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질 것입니다. 전국의 세무서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의심스러운 거래를 찾아내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AI 기반 데이터 분석 시스템입니다. 국세청은 최첨단 AI를 도입해 모든 금융 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이 시스템은 인간이 놓치기 쉬운 미세한 패턴까지 포착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자동으로 플래그 처리합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큰 금액만 감시했다면 이제는 작은 금액이라도 패턴이 의심스러우면 즉시 포착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변화, 바로 현금 인출 감시 기준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만 보고되었지만 5월부터는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도 특별 관리 대상이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AI 시스템이 이틀, 사흘에 걸쳐 200만 원, 300만 원씩 인출하는 패턴까지 감지한다는 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님 병원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해서 이틀에 걸쳐 각각 500만 원씩 인출했다고 해봅시다. 과거에는 별 문제 없었을 이 행동이 5월부터는 AI에 의해 즉시 의심 거래로 플래그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됩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갑자기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금융계좌 조회 범위가 형제자매, 사돈 등으로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래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 심지어 사돈과의 거래까지 세심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활용했던 가족 간 자금 이동 방식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혹시 두렵게 느껴지셨나요? 사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를 할 때 철저하게 증빙을 갖추고 투명하게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세무조사는 결국 진실을 찾는 과정입니다. 정당한 거래였다면 그에 맞는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세금 폭탄은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해결하려면 너무 늦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이미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증빙을 만들어내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30년 세무 경력 동안 수많은 가족의 눈물을 봐왔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마음, 자녀를 위한 마음에서 시작된 행동이 오히려 큰 세금 폭탄으로 돌아와 가족 전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은 단 몇 장의 서류, 몇 분의 시간만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5월부터는 하루에 현금 500만 원 이상 인출하는 것을 절대 피하세요. 특히 며칠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스미핑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것은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편하게 돈을 주고받지 마세요. 오히려 더 꼼꼼하게 서류를 갖추고 실제 거래처럼 관리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족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데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마음이 세금으로 낭비되지 않고 온전히 가족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지혜롭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이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영상 공유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정보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무사 김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